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서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로 심판받았습니다. 김 지사 측은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근 판사의 보복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현직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진영 논리나 이념적 해석으로 법의 잣대를 줄이고 느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법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법치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심과 3심, 진실을 규명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의혹들이 규명되고 그 결과를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겪고 있는 사법농단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1부에서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를 연결해서 김경수 지사 구속을 둘러싼 정치권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1월의 마지막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었고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훈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경수 경남지사 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가요. 그러니까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또 선고를 따로 했고요. 드루킹 김동원 씨하고 그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 함께 공모를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댓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본 겁니다. 특히 네네. 뭐 그동안 논란도 많이 됐었던 그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서 뭐 김경수 지사 측은 난 뭐 간 적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그런 시연회 본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연회 간 것으로 일단 이렇게 간주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바로 법정 이제 구속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뭐냐 하면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지금 김동원 씨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를 샌다이 총영사직으로 보내는 거 뭐 제안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을 지금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 김 지사가 지금 지사직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거든요. 네. 자, 뭐 이게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네네. 확정이 되면 이제 지사직 이제 잃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게 자칫 이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야당 평을 보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갔잖아요. 그 대선 결과에 대한 의혹 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캠프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인데 후보도 몰래 이런 일을 이제 과연 진행을 시켰겠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앞으로 굉장히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로 근무한 이력, 이걸 이제 들면서 이 좀 보복성 판결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는데요. 사법부 특히 본인들이 보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편이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법의 어느 판에 쓰는 순간 우리가 지금 지적들 많이 하고 있는 사법농단 사태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법의 그렇습니다. 테두리 안에 있는 그 공정성,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어제 사실 이 이슈 때문에 좀 묻힌 바가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참 지대했었는데 네.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쟁점이 됐던 거는 임금 단체 협약 5년 유예 부분이었죠. 노동계하고 현대차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이 계속 이어졌고 그래서 협약 조인식이 두 차례나 이렇게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그 노사민정협의회를 이제 가졌고요. 잠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일단 타결을 한 겁니다. 네네. 오늘 이제 현대차하고 광주시가 최종 협상을 이제 마무리 짓고 그렇게 되면 오늘 오후 2시 반쯤 광주시청에서 노사민정 대표,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서 투자 협약 체결까지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현대차가 연간 7만 대 내지 10만 대 규모의 그 1000cc 미만 경차죠. 네네. 경차대 이제 그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입니다. 그 생산 공장을 2021년까지 그 빅그린 산업단지 거기에 이제 세우고요. 거기에 이제 사업비가 총 한 7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기 자본금의 한 19% 정도 투자하는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한 것은 이제 뭐 반값 임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략 평균 연봉 3,50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정 노동 시간 이런 것들도 함께 보장을 해 달라.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합의가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모쪼록 좀 좋은 결과로 좀 이어져서 이게 좀 선례가 좀 잘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천군 의회가 결국엔 논란이 된 의원 3명을 제명하기로 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결정이냐 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지금 뭐 예천 지역에 34개 단체로 구성된 예천군 명예회복 번국민대책위원회 쪽에서는 전원 사퇴하라. 네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천군 의회가 자체적으로 윤리특위를 열어서 뭐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윤리특위 위원 또 전부 다 또 예천군 의회 의원들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뭐 결국 셀프 징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비판론이 굉장히 또 거셌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이제 해외 연수 관련해서 이제 특히 파문이 일었던 이영식 의장, 박종철 권도식 의원 이 세 사람을 일단 윤리특위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6명이서 이제 그 회의를 한 결과 전원 일치로 지금 이제 일단 제명을 하는 걸로 결정을 이제 내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징계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나머지 의원들도 다 뭐 지금 책임이 있으니까 함께 그만두라라는 게 이분들 지금 요구란 말이죠. 과연 이제 이게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서 이 제명 처리를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명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결국은 나머지 6명의 이제 의원들이 지역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설득해 낼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이제 관건인데요. 설 연휴 지금 대목인데 그 예천군 농산물 지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유,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천군 직원들 600여 명도 지금 뭐 밤낮 없이 지금 판촉 활동에 지금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 그러는데요. 특산물이 이제 곶감과 참기름인데 판매량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럽니다. 참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징계 여부라든가 뭐 전원 사퇴 여부하고 관계없이 글쎄요. 이거 뭐 예천 군민이 또 무슨 또 물론 책임 본인 그분들도 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뭐 이렇게 가혹하게까지 불매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결과를 두고 깜짝 놀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재판 결과 이후에 정치권도
많이 분주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네네. 이번 재판은 어쨌든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가장 나쁜 반민주적 행위다. 네네. 라고 하면서 이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댓글 문제에 관해서 김경수 지사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두둑힘과 함께 인정을 한 것입니다. 네네. 어쨌든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 정치적인 공격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인데요. 예. 어쨌든지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이 민주당에서 뭐 이번 1심 판사가 재판장이 과거 양승태세 대법원장 시절에 비서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뭐 사법농단 세력의 재판 보복이다 이렇게까지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법부를 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는 안 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계속 불복하는 모습은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어제도 말씀하신 사안인데요. 그 법 판결을 존중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건지요? 국회에서 소위 그 포탈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 가지 공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순위 조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포탈과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포탈에서도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적 장치를 의무적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를 다소간에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뭐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잠시 뒤에 뭐 연관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네. 이번에 김경수 지사의 구속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 직접 저도 관여를 하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런 당시에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렸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증명해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민주주의에서 공정한 여론 조성 그리고 그 여론 조성을 토대로 한 공정한 투표 네네. 이것이 민주주의의 생명인데 지금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포털 내지는 인터넷상에서 이런 정보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것을 조작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과거에 국정원을 이용한 댓글 작업에 대해서 단죄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단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조금 전에 법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사실 여당에서는 이번에 이 심판을 놓고 정치 보복설 관련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네. 이 같은 태도는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여당의 태도는 사실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아마 이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들로서도 민감하고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 정직하게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탄핵할 당시에 제가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 검찰에 기소한 공소장만으로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기소 당시 특검에서 기소 당시에 이것은 뭐 명백한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그 입장 표명을 미루어 왔는데 이제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에서 솔직한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고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정치권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뭐 정황적 판단일 텐데요. 지금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대단히 높고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심 판결을 내린 판사가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개연성을 근거로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이 아니다. 보복성 판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였었다면 그 김경수 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이미 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판장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에 임했던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매도한다면 이 성판사가 보니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했고 그렇습니다. 과거 굉장히 중요한 그 권력기관 특히 권력기관의 농단 권력자들의 농단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판단을 계속 해온 것으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 판사라고 하는 것이 하는 분이 어쨌든지 이 재판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가 재판장으로 재판을 했다 하더라도 주어진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이 어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이 재판 결과 자체를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재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또 사법농단에 관한 나름의 당내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위원회도 발족을 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는 과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이미 검찰의 조사 또 기소 뭐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것은 탄핵 정도인데요. 저는 탄핵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 일각에서도 대선 결과의 정당성 문제 삼고 뭐 나서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의 위치가 워낙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정치권에서 그런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전 입장 표명을 한번 하셔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자제를 하고 차분히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1심이고 앞으로 2심, 3심을 통해서 진실 규명에 대한 과정이 펼쳐지겠지만요.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경수 지사의 지사직 사퇴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이 법원에서 최종 재판이 나와서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은 이 법정 구속이 되면 구속되는 순간부터 지사직이 직무 정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직에 관해서 적어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이미 단절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상남도도 당분간은 어쨌든지 간에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김 지사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해 하지 말고 대행자를 중심으로
도정을 성실하게 끌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법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있지만 말이죠. 이번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이념적 접근이라든가 진영 논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해석이 정말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뭐 법조인이시기도 하셨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정치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또 이 불행한 국정원 댓글 조작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고, 네네. 이런 부분이 이번 정권 들어서도 그 부분이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했기 때문에 또 상대편에서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 지나치게 실제보다 더 강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대단히 좀 어렵고 지금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민생 과제가 많은데 지금 1월 국회는 민주당이 보이콧해가지고 열리지 않고 2월 국회는 또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해서 열리지 않고 정말 이 보이콧에 관해서 두 당이 철저하게 공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민생 현안에 대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상적으로 열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처리하는 일에 좀 착수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 진상규명 작업, 그리고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2심, 3심에 관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고. 예. 또 민주당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더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네. 또 특검은 특검대로 그동안에 해온 것처럼 끝까지 공소유지를 제대로 해서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법원의 판결에 맡겨놓고 정치권은 민생 챙기는 일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입법부,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차원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도 이미 나오고 있고 법관 탄핵에 더욱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과거의 특별재판부 문제는 그 주요한 피의 사실에 연관된 판사들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될 시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영장 심사도 특별재판부에 맡겨야 되고, 네네. 또 그분들에 대한 재판도 특별재판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네네. 지금 법관 탄핵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사람들이 이미 퇴직을 해서 탄핵의 실효성이 없어졌고, 탄핵의 좀 대상이라고 둘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지금 검찰의 기소나 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사법부에 좀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당 관련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죠.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 내 옛날 국민의당 출신 중진들이 만나서 양당 통합 추진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호남발 야권 정계 개편 가능성 열려 있는 건지요?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예,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이제 당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당이 다시 서로 각자의 길을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해쳐모여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지 네네. 저는 의문이고요. 또 실제로 만약에 오히려 민평당과 무슨 당대당 통합이 논의되면 또 저희 당내에 또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님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른미래당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자각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다. 그리고 이미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인 유승민 대표께서 바른미래당에 집중하면서 여기서 활동을 좀 넓혀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당내 의원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는 남아 계시는 건가요? 유승민 대표께서는 지금 현역 의원이시니까요. 네네. 하긴 하는데 아직 그동안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그동안 당내 여러 행사에는 나오지 않고 계셨는데
2월 8일 날 있을 이번 연찬회에 참석을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때부터는 좀 더 지금보다는 폭넓은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방송 도중에 청취자분들 몇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 4673님, 댓글 실명제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8442님은 네노람불의 이야기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 출발! 모든 뉴스가 출발하는 곳. 새아침, 희망의 새아침을 여는 곳.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함께 멋진 하루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최근에 좀 전국적으로 확산 위기가 있다라고 좀 걱정이 좀 심하죠. 구제역 비상이 걸렸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서상희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부터 현황과 그리고 대책 등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올겨울 들어서요. 또 구제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구제역 비상 단계가 4단계 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그런데 이번에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 한 단계 더 격상이 됐습니다. 이동 자체를 금지해야 할 만큼 전염이 심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요. 많은 이동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좀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전문가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수의학과의 서상희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안성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이게 발생한 이 구제역이 그 지역은 면역력도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했는데 발생을 했습니다. 걱정이 좀 크지 않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 농장은 3개월 전에 구제 부신을 한 걸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구제 부신의 특성상 한 3개월 정도면 면역력이 가장 이렇게 항체가 잘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포가 나고 임상경색이 나서 구제역이 발생한 걸 보면, 예, 저는, 이 현재 백신의 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이 농장에서 생기지 않았겠는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해도 변종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게 국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부터 백신을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2014년, 15년도에 돼지의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면서 돼지 경우는 좀 국내 바이러스와 좀 백신 효능이 좀 괜찮은 걸로 이렇게 백신을 2011년도에 하는 그 백신과 다른 좀 효능 있는 것을 바꿨는데 소는 2015년도에 그때 바꾸지 않고 2011년도 백신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참, 예, 지금의 소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돼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그나마 잘 알 수 있는 전량 수입하거든요. 네네. 그나마 이제 국내에 유행하는 구제역 바이러스와 좀 효능이 있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당장은 큰 걱정이 아닌데 소 경우는 좀 국지적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지금 이 구제역이라는 것이 전염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백신 접종을 맞은 소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제역에 걸렸다고 한다면은 네. 앞으로 이 확산 속도가 증대될 경우에 전국적인 확산까지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저는 생각하는 게 돼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 바이러스와 좀 좋은 백신을 쓰기 때문에 네네. 당장은 걱정이 아닌데 소 경우는 예, 좀 더 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지금 소에 지금 하는 백신을 돼지에서 접종하는 백신으로 바꾸면은
큰 효능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쓰는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수입되어 있는 돼지에 사용하는 그 국내 2015년도에서 이게 새로 도입한 뭐 러시아산, 뭐 영국산 또 아르헨티나산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로 대체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계 당국에서는 돼지 백신을 빨리 소에 적용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지만 이게 구지역 그 백신을 해왔기 때문에요. 네네. 기본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소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백신을 바꿔주면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하는 면역적으로 기업 반응이라서 일반적으로 처음 백신 하면 2주 정도 있어야 효능이 있지만 기업 반응이 있으면은 거의 뭐 하루 이틀만 해도 항체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백신을 대체를 하고 그 백신을 들여와가지고 빨리 그 해당 농가들에게 그 면역 접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돼지에 사용하는 걸 2015년도 이후에 사용하는 돼지에 사용하는 백신으로 대치를 하면 당장은 불은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당장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안을 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건가요? 예, 그게 소위 말하면 오마니사라는 이 구지역 백신 터키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발생한 1969년도에 균주로 만든 건데 이제 그것을 계속 당국에서 고집하는 게 저도 좀 의아합니다. 예. 사실 2015년도 돼지 파동 때 그때 소도 바꿔줬으면 최근에 좀 완성해 있는 소중한 그 국민의 재산 또 농민들 재산을 이렇게 땅에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보면 그 방역 당국이 트럭에 싣고 이제 그 가축들을 이동하면서 그 트럭으로 인한 전염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방역을 다 하고 그렇게 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넌센스인 거죠.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지역이 발생한 농장은 소의 몸에 있는 다 구지역 발에서 묻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트럭에 이렇게 옮기게 되면 구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지구상에 뭐 수천 종의 바이러스 중에서 공기 전파가 가장 잘 되는 바이러스거든요. 네네. 지금 뭐 50km 이상 이렇게 공기로 타고 다른 영역에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농장의 주인의 몸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렇다면 살처분한 소를 각각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에서 밀폐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옮겨야 되지. 그냥 트럭에 옮기는 것은 사실은 이 2011년도부터 이렇게 구지역 방역을 해왔는데 이거는 아주 방역 당국이 있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그는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요, 교수님, 아까 지금 말씀하신 공기를 통해서 50km까지도 날아가가지고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전염력이 강력한 이 구제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우려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겁니까? 예,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렇지만 최소한 이동을 적게 하고 특히 이제 발생 농장 경우는 이제 방역 당국이나 제대로 소독하고 들어가고 어떤 그런 매뉴얼밖에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철이라서요. 또 구지역 바이러스는 공기를 또 잘 전파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명절 때 방문하시더라도 좀 호기심에 이렇게 농장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 특히 이제 소농가들은 아시다시피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길고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예. 특히 또 왜냐하면 주위 안 도와주면 그러니까 우리 농림부에서 방역 위원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소위 말하면 군대 복무도 대체하는 수의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역 인력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이 농가에 좀 도움을 줘가지고 소독하고 그런 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대체로 보면 피해 농가들 보면은 한결같이 접종을 했고 백신 접종을 했고 소독도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생기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겁니까? 백신이 듣지 않는다는 건가요?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 사실은 이 소에 하는 구제 백신은 그 오마니사라는 거는 2011년도부터 접종해왔는데요. 2014년, 15년도 물백신 파동 때 국제표준연구소에서 최소의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R값이라는 기준 0.3 이상을 요구하는데요. 네네. 이 오마니 소에 쓰는 것은 0.12밖에 안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국제의 표준 이 국제수역 사무국이나 국제표준연구소에서 0.3 이상 최소한을 필요하는 요구되는 백신 매치를 하는데 그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백신을 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접종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은 아무리 해도 사실 백신을 해도 감염이 되거든요. 네네. 또 소는 백신에도 바이러스 감염하면 3년까지 바이러스 배출하니까 아무리 소독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교수님 아주 간단하게 네. 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답 간단하게 좀 정의를 좀 해주십시오.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국에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오마니사 그 소에 쓰는 거는 국제표준연구소에서 하는 요거 0.3 최소를 요건 맞지 않는 백신이니까 네. 빨리 이렇게 소에도 대지에 사용하는 2015년 이후에 도입한 그런 효능 있는 백신으로 대체해 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 이후에 돼지에게 접종하고 있는 그 백신으로 백신을 소도 바꿔줘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바꾸면 당장은 해결됩니다. 예. 네네. 그리고 설 명절 때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선 각별한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건 기본이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상희 충남대 교수였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3부 라디오 청원 게시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둘러싼 여론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